네, 지금 바로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10주차 1강을 시작했습니다. 참 세월은 빠르죠? 벌써 10주차. 금방 이제 14주차까지 들어면 15주차 들어가면 바로 이제 시험 보고 1년간 모든 것이 이제 수업이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는 각자 알아서 뭐 교수님이 들어라 짜라 아니고 그러면 그걸 안 듣게 되면 결석이에요. 네, 그 각자 알아서 챙기시고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벌써 10주차입니다. 시간이 잘 흘러요. 자,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각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주차 1강은 소유권과 분배 정의, 소유권의 한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쪽 우연식 PPT 보면 뭐 몇 자리 나왔었죠? 우선 듣고만 계세요. 자, 소유권. 소유권 여러분들 뭐 소유권 하면 다 아시죠? 집을 사게 되면 남편 앞으로 내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고 이러죠. 이게 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자,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사회적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소유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무조건 어, 절대권이라면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소유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문제인 만큼 그에 따르는 한계와 재분별 위한 소유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에 의한 불평등을 정치적 힘에 의한 재분배를 통해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성과 공존을 추구하는 제도라면 소유권에 대한 정당성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의 일반 조세나 소득 재분배 성격을 가진 기여금에 의해 조성된다고 할 때 이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면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적 소유권의 관념은 근대 유럽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제도가 정착되면서 성립된 것입니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원시치덕론, 노동투하론, 효용, 효율론, 자연권론, 자유옹호론이 필요론 등 다양합니다. 고대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 재산의 취득이나
돈에 대한 언급을 한 철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플라톤은 좀 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통치자나 철학자는 자신의 가정마저 소유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버는 행위를 기계에 필요한 것을 한다는 목적에 대한 수단을 여겨왔습니다. 그는 마이다스 왕의 우화를 통해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것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필요를 위한 재야 취득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돈 그 자체를 위해 돈을 버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그릇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구약 성서에 의하면 사유재산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로 나타난다. 특히 토지에 관한 그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강하다.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그것을 하나님에게께서 분배받아 사용한 것이다. 누군가 어려움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는 되돌려 땅을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다면 친척이 대신 사서 되돌려 줘야 하고 그런 친척마저 없다면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동안 있었던 토지 소유권의 변동을 처음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땅은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은 영구 소유지이기에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서에 나타나는 재산 소유권의 개념은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다. 영구적인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도 구약 성서의 흐름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에는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하려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면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늘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또 토교 공동체는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종말을 매우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예수의 가르침이나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소유에 대한 집상이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생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 나타나는 소유권 관념은 개인주의적이면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에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종교적 차원에 의한 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고대 게르만법에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에 부합하는 집단주의적 소유권 개념이었습니다. 정세의 신학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특히 그는 굶주려 죽어가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를 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피로를 참지 못해 훔, 훔집, 훔집치는, 훔치는 합법적인가 어떤가 라는 질문에 이에 대한 답으로 가히 혁명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산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를 통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못 이겨 타인의 재산을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시함으로써 이를 채우는 것은 합법적이면 이는 절도나 도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웃의 적실한 필요를 구제하기 위한 타인의 재산을 비밀리에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결국 개인의 재산권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퀴나스에 의하면 타인의 절대적 필요 앞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필요에 응하지 않을 때 그의 잉여 소유물은 타인의 필요를 위해 그의 의지에 관계없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족 국가의 성립에 의해서이다. 근대적 소유권 개념도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는데 최초의
근대적 자연법 논자는 그로 티우스였다. 그는 선정과 동이라는 개념을 소유권 개념의 기초로 삼았다. 세계는 원래 신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공동 소유였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유권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적 소유권은 먼저 자신의 것으로 점유함으로써 그 권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선점이다. 이처럼 사적 소유권을 자연법적으로 정당화시켰지만 동시에 공동 소유의 바탕을 둔 권리도 인정한다. 첫 번째가 필요권이다. 공공에 처한 사람은 타인의 재산이나 공동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해 사용권이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타인의 물건이라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글로티우스와 이런 생각은 개인의 사적 소유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물 등 이른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주권자들이 실정법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홈슨의 이론도 유사하다. 그는 원천적으로 세계를 공동 소유로 본다. 선점의 권리를 인정하나 계약에 의한 국가 질서의 성립과 국가 주권자에 의한 소유권 인정을 중요시 여긴다. 홈스도 필요권을 인정하는데 자기 보존의 권리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은 주권자에게 자기 보존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자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티우스의 등이 세계 공동 소유의 출발한 것과 달리 푸벤토르프는 세계를 주인 없는 상대로 보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소유권 질서가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점이 사적 소유권의 발생 근거가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동의를 필요 조건으로 본다. 푸펜도르프는 필요권을 직업이 없고 부자로부터 자선도 받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필요권 정당화를 상호 동의에서 이끌어낸다. 즉 무단히 굶어 죽는 것을 방치하는 제도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로건은 비록 초기 형태지만 사회 복지가 말하는 최소 생활에 대한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PPT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 강제력을 수반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소유권의 개념, 지금까지 소유권 개념이었는데 개념의 발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근대 들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족 국가의 성립에 의해서이다. 맞죠? 근대적 자연법론자 글로티우스 선점 동일한 개념을 소유권 개념의 어, 기초로 삼았다. 사적 소유권은 먼저 자신의 것을 점유함으로써 그 권리가 시작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선제입니다. 사적 소유권을 자연법적으로 정당화시켰지만 동시에 공동 소유권의 바탕을 둔 권리도 인정된 인정한다. 자, 첫 번째 필요권, 두 번째 무해 사용권, 글로티우스 학자저 등이 세계를 공동소유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푸펜도르프는 세계를 주인 없는 상태로 보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소유권 질서가 창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점이 사적 소유권의 발생 근거가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동의를 필요 조건으로 본다. 사회복지가 말한 최소한 생활이라는 권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크에 의한 소유권 정당화. 인간이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갖는다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내용은 이건 이제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크에 의한 소유권 정당화. 음, 근대 소유권 논의가 본격적인 출발점은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이 갖는 자신의 보존에 대한 권리에서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인간이 자기 보존을 권리를 갖는다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권리를 갖는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공유물로서 주셨다고 한다. 로크는 자기 보존의 권리와 자연의 공유 사상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화에 답한다. 로크가 사유권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은 노동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자신의 신체에 의한 노동과 손의 작업도 자신의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공유인 자연의 자신의 노동을 가한다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되고 타인의 권리가 배제된다. 여기서 로커는 골로티우스나 푸펜도르프가 사용권을 위한 필요 조건을 제시한 동의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인간은 이미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되는 것은 타인의 동의가 아니라 나의 노동에 의해서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노크에 의하면 자유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적인 사람을 획득하는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식량은 소유권 개념의 중추를 이룬다. 로크에게 있어 자유는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으로 표현되면서 한 개인의 소유권은 그가 가진 재산으로 표현된다. 결국 노예 상태가 된 노예들은 생명과 자유와 자산을 몰수당했기에 상태에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될 수 없다.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커는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자유와 소유권을 말한다. 이 두 요소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크에 의한 소유권의 정당화. 인간이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갖는다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로크 사유권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사용하는 개념은 노동이다. 노동은 자 인간이 자기 보존에 가장 요긴한 것은 자유이다. 로크는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자유와 소유를 말한다. 자본주의 핵심 요소다. 어, 그래서 다음은 최상권 이 한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PPT 내용을 보면은 뭐 한 얼마 안 돼 몇 점만 이렇게 적었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시간에 이제 재산권의 한계, 재산권의 한계, 로크가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어떤 것이냐? 조건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목을 남겨놓지 않고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은 타인의 목에 대한 침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가 소유하게 된 것들이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상하게 되면 곧 그가 소비하기 전에 과일이 썩거나 사성고기가 상하게 되면 그는 공통의 자연법을 위배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는 이웃의 목을 침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가질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누군가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더라도 울타리 친 부분이 잔디가 땅 위에 썩거나 그가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채취되지 않고 시들어 버리고 만다면 그 땅은 황무지로 간주돼야 하고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로크의 단서를 보았을 때 로크는 노동이 주는 산물이 커다란 가치를 어, 부여한다. 똑같은 에이크의 땅이라도 노동이 투여되어 밀과 빵을 생산하는 땅과 개간되지 않는 땅은 그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로커는 그 가치 차이를 100분의 1에 비유한다. 이렇게 벌어진 땅의 결과 아멜리카의 사람의 왕은 영국의 일용 노동자였다. 의식주에서는 훨씬 못 살고 있다. 그런데 로커적 단서가 금이나 은에서 더 나아가 화폐와 같이 썩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한 것은 아무리 쌓아두어도 썩지 않기에 노동을 투여하였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은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로커는 그런 것들이 노동이 아닌 동의에 의해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동의의 결과 불균등하고 불평등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노동과 소유의 합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평등을 놓고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의 재산권에서는 필요권과 무예 사용권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는 화폐나 금, 은의 사용에 대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어.